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것 왜 같아요. 그렇죠? 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직원들, 네네네.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가족분들 꽤 많이 계실 테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그래도 좀 이렇게 잘 협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빠르면 오늘 1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도죠. 내일 모레 정도쯤에는 전세기 타고 귀국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그분들은 일단 뭐 석방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 다시 이제 혹시라도 뭐 미국이나 이런 맞아요. 데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아마 방문 쉽지 않을 것 같은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굉장히 또 억울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괌이든 어디 네. 사이판이든 미국령으로 놀러 가실 수 있잖아요. 네네.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또 경험이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좀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외교 당국이 네. 좀 힘을 써주길 바라고요. 부동산 대책도 어제 이제 나왔는데 그것도 조금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저는. 네. 네, 자, 그 그래서 이야기는 두 개 다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 뉴스에서는 이제 권 팀장님이 그 관련된 내용 배터리 회사 구금됐던 인원들에 대한 내용 전해 주실 거고요. 인덱스 시간에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온 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권순우 팀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4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3%, S&P 500은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발표됐었던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비농업 일자리가 한 2만 2천 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치가 7만 5천 명 정도 네. 됐습니다. 근데 2만 2천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요즘에 고용 지표의 전망치와 실제치의 격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것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숫자 나오는 거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숫자의 전망과 실제치가 많이 다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은 고용 지표가 안 좋을 거다라 그래가지고 좀 초반에는 같이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네.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고용이 좀 안 좋다 그러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근데 고용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약간은 반등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큰 지표들, 매크로 지표들보다는 개별 회사들의 이슈가 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오픈 AI랑 반도체 만든다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여기도 거의 9% 넘게 이렇게 올랐었고 이 소식이 들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7% 하락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쯤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네. 뉴스 가겠습니다. 조지아주 이민당국의 이제 구금 시설에 한국인 근로자 한 300여 명 정도가 지금 구금이 돼 있습니다. 네. 전체 인력은 한 4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국 분들만 계산하면 한 300여 분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일단은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여기에 총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협상은 어느 정도 좀 합의를 찾아가고 있고 귀국 시점은 한 수요일 네.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제일 가까운 공항 쪽에 전세기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금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 외교관들이 가서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열악하겠죠. 열악하는데 그래도 구금된 직원들은 잘 계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여성 직원들은 여성 전용 별도 구금 시설에 구금 중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상으로 보게 되면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좀 제시를 했고 여기가 네.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라도 자진 출국 형태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하자면은 네. 네. 다음에 다시 나가게 될 때 이제 강제 출국다는 것보다는 자진 출국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나중에 비자 받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민 단속을 받고 나서 바로 비자를 받기는 좀 쉽지 않겠죠. 네. 근데 분위기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같이 보시면은 DA 같은 경우는 이게 마약 단속국이잖아요. 네. 근데 마약 단속국이 이렇게 거의 뭐 전투 차량입니다. 이게 장갑차들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됐었고 네. 이 과정도 보면은 DA가 들어왔어요. DA 들어갔더라고요. 막 정말 이렇게 쇠사슬로 몸을 묶고 네. 이렇게 도망 멋지게 이렇게끔 하고 보면 이게 LGCNS 족쇄 지금 한 거예요? 예 족쇄한 겁니다. 진짜 네. 무섭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뭐 이스타 비자를 가지고 네. 그 단기 상용 비자를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들을 저도 이제 기업들 쪽에 이제 금요일날 좀 연락을 돌려봤는데 뭐 다들 네. 뭐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뭐 저희만 하더라도 뭐 취재 비자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스타로 잠깐 나가서 아니면 관광 비자로 나가서 잠깐 좀 하고 올 거냐 네.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다른 거보다 좀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지금 공장 지으러 간 거잖아요. 네. 배터리하고 그 현대차하고 LG엔솔하고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뭐 100조 단위로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우리가 미국에다 그린필드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비자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아쉬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에 이제 계신 분들도 알긴 알아요. 음. 그 이스타 비자나 B1 비자를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걸 네. 아는데 네. 그러면은 일단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투자하고 음.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일을 하냐? 네. 라는 볼멘 소리가 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비자를 안 받은 이유는 뭐예요? 안 주니까. 비자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비자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네. 여기가 이제 그 전문 인력 관련한 비자를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H1B 같은 경우가 이제 전문 인력 관련한 비자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추첨제로 지어지는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 그러면은 뭐 H1B를 받아야 되는데 약간 추첨이 되는 게 있고 네. 비자 발급 건수가 이제 85,0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연간. 네. 근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한 50만 명 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8만 개밖에 안 준다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가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네. 전문 인력을 보낼 때 우리 쿼터를 좀 줘라.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신청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그 약간은 좀 저임금 일자리를 네.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전문 인력들이 주로 오는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국가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챙겨서 보낼 거니까 쿼터 뭐 일정 부분 이 국가에는 이 정도의 그 인력 비자를 줄게. 네. 뭐 이런 식의 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최대한 15,000개 정도의 전문 인력 취업 비자, 그러니까 2-4라는 네네. 비자를 좀 새로 만들어 달라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그 비자기 때문에 그 국회가 또 통과를 의회 해야 되고.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와 저렇게 한번 되면 예, 나중에 뭐 어떻게 해결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못 갈 거거든요. 못 가죠. 예. 저분들은 무슨 죄야. 근데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데 뭐 한 500명 필요하다. 예, 그럼 이제 500명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이 해줘라. 안 해주면 우리 공장 못 짓는다. 그죠. 이제 그쵸. 이런 네.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있었어야죠. 근데 그걸 조금 왜냐면 특히나 이제 트럼프 시대에 네. 뭐 다른 뭐 바이든이든 오바마 때랑 또 달리 트럼프 시대에 워낙 저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 예측하기 어려운 일도 아닌데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일하는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하게 이렇게 은밀하게 뭐 몰래 되게 소규모로
뭐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거기서도 뭐 언론에서도 항상 조명을 하고 있고 그 지역 주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네. 공장 유치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고 사실 이분들이 만약에 안 가면은 그 공장을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이게 또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만약에 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을 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 전문 한국 인력이죠. 전문 인력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공장이라는 게 이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배터리 공장을 똑같이 줘도 안 돼요. 수율이 안 잡혀요. 이거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 있는 그쵸, 공장을 그쵸, 뭐 맞아요. 그 중국의 청도 공장에도 줘보고 폴란드에도 줘봤는데 네. 이게 안 돼요. 음.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그냥 이거 짓던 사람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 짓던 사람이 완성되면 폴란드로 가고 그 사람들 또 미국 가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면은 그냥 안 돼요. 굳이 안 돌아가요. 만들어 놔도. 예, 그거를 막 아무리 엔지니어링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그렇지. 이 그 사람의 손맛, 그러니까 이게 손맛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도대체가 안 된다는 게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고, 음.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좀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아쉬운 소리를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진작에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아니 내가 거기다 쓰는 돈이 얼만데. 네. 거기다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여기서 비자를 안 내주면 우리 못한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그 미국 정부도 지금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투자를 뭐 안 해주면은 뭐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 투자를 했을 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네. 좀 갖춰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딱 의견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타 비자 관련 가지고서 거기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 맞다. 네. 그거 잘못했다. 근데 그 비자를 그럼 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도록 너네도 나쁠 게 없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미 이렇게 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오히려 수습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그러니까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가 발생했는데 니네한테 뭘 믿고 비자를 더 풀어주냐라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고 네. 그 또 한쪽에서는 이거 봐라. 안 그래도 이런 일 안 터졌으면 또 그냥 수면 아래에서 쉬쉬하고 있지 않았겠냐. 네. 차라리 이 문제가 좀 벌어졌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이건 우리가 뭐 거기 스케줄에 맞춰서 뭐 해주려다가 아주 그 된통 예. 뒤통수 맞게 된 건데 특히나 뭐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개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손해가 네. 가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갈까요? 예, 그 두 번째 뉴스는 주말 사이에 그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는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과거 3년의 공급 규모가 15만 8천 호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그 연 27만 호를 착공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온 것을 비교해 보면 한 11만 2천 호 정도 좀 늘려 잡은 수준입니다. 이게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좀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공공 부문이.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주택 공급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민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분양에 나서기 때문에 그 공공의 역할이 뭐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가격과 건설 경기는 또 많이 다릅니다.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 네. 건설 경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0%대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건설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딱 짓는 거에만 영향을 미치냐라 그러면은 제일 밑에서 보면 뭐 철근 콘크리트부터 해가지고 네. 거의 뭐 최중단에 가면은 가구 판매까지 쫙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2030년까지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택지 사업 추진 기한을 1년 반 이상 줄여서 여기도 공공택지 부분에서도 한 4만 6천 호를 조기 공급하고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서울 지역에는 유유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시니컬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유유부지가 땅이 없다는 있어야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도봉구에 있는 성대 야구장에 1,800호, 뭐 송파구 미래 업무 용지에 1,000호, 뭐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에 700호, 이게 뭐 700호 이런 정도 되면은 그렇게
사이즈가 맞아요.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공급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한다면 수요 측면에서는 이전에 그 6억 원 이하 대출, 네.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를 통해서 수요를 좀 잡았다 그러면 이번에 공급 쪽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똑같은 그 논쟁이 반복이 돼요. 뭐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그 강남에다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풀어달라 네. 이렇게 좀 논리가 이제 반복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그럼 강남에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추가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냐? 그럼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뭐 추가로 더 만들어지거나 그렇지는 한 않은데 1, 20% 약간 더 되겠지 뭐. 뭐 그런 그 정도입니다. 정도죠. 예.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을 하게 되더라도 뭐 시장에서는 또 다른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주택 그 규제 지역 주택 인정 비율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전세 대출 네. 관련해서도 이전에 서울보증보험으로 하게 되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 2억 원으로 일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 다들 뭐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세 대출이 예전에는 뭐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규제하기를 되게 꺼려했었는데 네. 결국은 전세 대출이라는 게 그 돈이 그 집주인에게 갭 투자로 가는 거죠. 갭 투자 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잡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3억을 2억으로 낮추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주택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그 인덱스 시간에 네, 네, 네. 박원갑 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네. 그 정부 조직 개편 중에 제일 예민했던 부분들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일단 금융사이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네. 없어지는 건데 사실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많이들 네. 아십니다. 근데 금융위원회가 있다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게 그래갖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금융위원회 그 이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네. 소개팅을 나갈 때 사무관들 소개팅 나갈 때 네. 금위원회라 그러면 잘 안 쳐준다는 거예요. 감독원으로 얘기해요? 네, 금융감독원이 더 세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그 위탁 관리 기관이고 그거를 네. 이제 총괄하는 데가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입니다. 음. 근데 금융위원회는 원래 그 옛날에 기획재정부에 같이 있다가 이제 금융 기능을 따로 뺀 다음에 여기에 금융정책 기능하고 금융감독 기능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금융정책 기능은 이제 금융산업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고 금융감독은 건전성 감독을 네. 부실해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거를 좀 분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되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시간이 좀 짧긴 한데 이게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조직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 감독 기능이 있고 네. 그 영업행위 감독이라 그래가지고 불안전 판매 같은 네. 금융소비자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그렇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 그러는데 이걸 나눠 놓으면은 그 금융 건전성 감독하는 사람들은 건전성 감독만 목적으로 달려가게 되고 아, 네. 소비자 보호하는 쪽은 소비자 보호만 목적으로 이렇게 달려가기 두 개가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 조직에서 이걸 조율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이게 많은 논의가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환경 관련한 기능, 제가 또 이제 녹색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 관심이 좀 많은데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라는 건 뭐 아예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가 있고 이게 산업부에 에너지 기능이 있는데 그 에너지 기능이 이제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부처 이름이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요것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게 육성을 하는 정책을 주로 하는 네. 그런 부서입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거 하지 마. 네. 그러는 데가 보통 환경부고 산업부는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 파트는 우리가 이제 녹색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 기능은 규제냐 지능이냐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근데 환경 녹색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덜 하는 쪽, 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쪽은 진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부분들은 규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흥과 규제 기능이 하나로 있는 게 더 적합하다. 아.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에너지 진흥 기능을 하고 있는 산업부의 기능을 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된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경제 파트가 아닌 분들 아닌 쪽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얘기들이 그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그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요. 그 공소청과 그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네. 분리가 되면서 하나는 법무부로 가고 하나는 행안부로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경제 파트보다는 좀 그쪽 네.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고 상당히 많은 뭐 부처들이 좀 이동이 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은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예, 네,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 든든하게 또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아침에 먹기 좋은 그런 곰탕 하나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곰탕은 아침인 것 같아요. 곰탕은 네. 출근길에 드시면 참 좋을 한우 암소 고기 곰탕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한우 2플러스 고기 2플러스야도 여기 뭐 뻑하면 2플러스예요. 예, 한우 2플러스 고기 곰탕이고요. 아, 2플러스구나. 네. 자, 500g짜리 4팩이 들어있는 이 곰탕 먼저 네. 우리 곰탕 좋아하시는 이주호 기자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곰탕은 뭐 저희 가족의 그 소울푸드죠. 소울푸드죠. 네, 아이들도 네. 잘 먹고. 근데 뭔 곰탕이 이렇게 뽀얘? 그러게요. 무슨 저 옛날 분유 보는 느낌인데? 와, 이렇게 뽀일 수 있나?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예. 진짜 진짜 국물이 맑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진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보이나? 네. 하여튼 뭐 여튼 드셔보시고 네. 맛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 이제 네. 500g 4팩 가는 한 팩당 한 많이 드시는 분은 혼자 드시면 되고 조금 뭐 적당히 드시는 분들은 둘이 나눠 드셔도 좋을 정도. 고기가 진짜 맛나네요. 고기가 맛있습니다. 툭불이라서 그렇구나. 네. 고기가 진짜 맛나네요. 보통 저는 이런 데 들어가는 고기들이 사실 육질은 존재하나 맛은 거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하도 우려내서 맞아요. 국물에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고기가 맛이 있네요. 네. 자, 좀 맛있는 고기까지 함께 가는 해운대 암소 갈비 고기 곰탕입니다. 고기 곰탕. 여기다가 그 소면 딱 넣어갖고 아유 비벼서 좋다. 싹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자, 뜯고 데우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툭불 한우 곰탕입니다. 네. 특히 뭐 여름에 힘 많이들 빠지셨잖아요. 이제 기력 회복 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누운 쓰러진 소도 일으키게 한다는 해운대 암소갈비 한우 고기곰탕. 소가 소를 먹고 일어나면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잠깐 이거는 좀 제 실수였네요. 네, 쓰러진 돼지들도 네, 다시 돼지들. 기력을 찾는다는 네. 투뿔 고기곰탕. 네. 이게 이제 4팩이 가고요. 요게 39,800원. 네. 4팩에 39,800원. 한 팩당 거의 두 분이 드신다고 봤을 때 네. 거의 8인분에 39,800원. 네네네. 한 분당 5,000원 안 되는 그렇죠. 돈으로 한 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뼈와 고기가 하여튼 뼈를 많이 우렸고 그 다음에 고기도 듬뿍 들어있는 툭불 한우 곰탕입니다. 이 곰탕을 맛있게 드시려면 김치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맛있는 김치가 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요 김치 한번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 여기 뭐 그럴까요? 저희가 접시가 요거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요게 이제 금방 담근 김치입니다. 네. 금방 담근 갓 담은 포기김치. 갓 담은 포기김치네요. 맞아. 그 묵은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갓 담은 걸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묵은 걸 좋아하지만
요 정도 맛이라면 전 갓 담은 거 먹겠습니다. 저는 묵은 것보다는 갓 담은 게 훨씬 더 좋아하긴 아, 그래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 담은 게 좀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요 정도면 갓 담은 거 먹겠습니다. 한번 저도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여튼 뭐 요 갓 담은 포기김치 요게 3.4kg인데 요즘 김치값이 비싸거든요. 근데 24,900원이면 제가 보통 한 가끔 이제 마트 가서 사 먹을 때 네. 1kg짜리가 10,000원 이쪽저쪽 하거든요. 네. 3.4에 24,900원이면 진짜 좋네 가격이. 네. 그럼 원래 사시는 그 가격 기준으로는 3만 원, 4만 원 가까이 그 되는 정도 해야죠. 거예요? 네. 굉장히 가격이 좋고 맞아요. 그다음에 국내산 부재료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배추가 아삭아삭합니다. 그러네요. 네. 소리를 들려드려야죠. 소리까지 나옵니까? 네. 아삭아삭한 네. 마이크에 대고 잘 소리 내셨죠? 네. 아삭아삭한 갓 담은 포기김치. 네. 이게 고랭지 배추라 이렇게 아삭아삭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잘만 이게 드시면 뭐 김치 볶음밥 할 때도 네. 약간 좀 새콤새콤한 맛도 있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김치 볶음밥 할 때도 또 김치찌개 끓일 때,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김치찜 같은 거, 네. 돼지 이렇게 목살 같은 거 쫙 넣고 김치찜 한번 푹 끓이면, 이 김치를 좀 오래 끓이면 맛있거든요. 네네. 뭐 약간 좀 맑게 될 때까지 끓여 드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스리라차 소스 살짝 뿌려 드시면 매콤 새콤한 맛잘알이시네, 맛잘알. 그거 굉장히 또 맛이 살아난다는 거. 김치찌개나 네. 김치찜에는 그렇게 드시면 되고 라면에 드실 땐 또 뭐 그냥 이렇게 드시는 것 자체로 네. 라면의 식감을 2배, 3배 올려드립니다. 자, 한우 고기곰탕과 갓 담은 포기김치까지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